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국방연구소의 수석 분석관 리처드 윌슨. 그는 25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향과 방산 산업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베테랑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호주 해군에서 15년간 복무한 후 국방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그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 증강과 무기 수출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죠.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지난 20년간 발표한 수십 편의 연구 보고서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일본과 한국의 방산 산업 발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아시아 각국의 방산 관련 뉴스들을 점검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그리고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그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급속한 방산 산업 성장이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10위권 밖에 머물렀던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헌법과 무기 수출 3원칙에 묶여있던 일본이 점차 방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하며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이런 일본과 한국의 서로 다른 행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 안보 지형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나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방산 역량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접근 방식과 성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그런 그에게 2024년 가을 어느 날 일본 방산업계에 중대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필리핀에 호위함 6척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국방연구소에서 아시아 태평양 방산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리처드 윌슨입니다. 지난주 제게 중요한 뉴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필리핀과 해상자위대 호위함 6척 제공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공동개발 및 생산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첫 번째 본격적인 무기 수출 사례라고 봐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제 첫 반응은 드디어 일본도 무기 수출의 문을 열었구나였어요. 사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일본은 기존의 소국적 방위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안보 전략을 추진해왔거든요. 2022년 12월 기시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장비품 수출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죠. 하지만 이번 필리핀 호위함 제공 결정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일본이 아직도 상당한 제약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을 내세운 것 자체가 일본 내부의 여전한 부담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직접적인 무기 수출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기술 협력이나 공동 생산이라는 우회적 방식을 택한 것이죠. 또한 제공되는 호위함들도 신형이 아닌 퇴역 예정 함정들을 개수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진전이었어요. 필리핀 해군의 역량 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견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는 동안 한국은 이미 얼마나 멀리 달려나갔을까. 필리핀 호위함 제공 소식을 분석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최근 방산 수출 성과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비교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발표한 무기 수출 3원칙이 일본 방산업계에 57년간이나 족쇄를 채운 것이죠. 이 원칙에 따르면 일본은 공산주의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그리고 국제 분쟁 당사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1976년에는 미키 다케오 내각이 여기에 그 밖의 지역까지 추가하면서 사실상 전면 금지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정책은 일본의 평화지향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방산업계에는 치명적인 제약이 되었습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기술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츠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은 분명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출 제약 때문에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2014년 아베 정권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새로 만들며 무기 수출키를 열었지만 여전히 엄격한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 유지, 국제 분쟁 조장 회피, 적절한 관리 확보 등의 원칙 하에서만 수출이 가능했죠. 그 결과 일본의 방산 수출은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와의 구조선 공동개발, 영국 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정도가 주요 성과였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수출이라는 직접적 표현보다는 공동개발, 기술협력이라는 우회적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방산업계가 여전히 무기 수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필리핀 호위함 제공은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57년간 쌓인 제약과 관성을 하루아침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일본의 신중한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방산 산업은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그 성과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어요. 2021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73억 달러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3억 달러로 급증한 것입니다. 단 1년 만에 2.4배나 늘어난 것이죠. 이는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을 단숨에 8위까지 끌어올린 기록적인 성과였습니다. 2023년에도 이런 성장세는 계속되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9위를 유지했습니다. 일시적인 급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의미였죠. 이런 수치들을 보며 저는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성장이 단순히 우연이나 일회성 대형 계약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방산 수출을 추진해왔거든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방산 수출 전략부터 시작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2027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까지 모든 것이 일관된 비전 하에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시장 대응 능력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 국가들의 방산 수요가 급증하자 한국 업체들은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K9 자주포 600문, K2 전차 980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하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계약만으로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도 줄지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도 한국산 무기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방산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한국산 무기입니다. 현재 9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의 연사 능력을 자랑하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제공한 K9의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그 명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K 흑표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마력 엔진, 능동형 방호 시스템, 자동장 전장치 등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로 평가받고 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터키, 루마니아 등도 K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조종사 훈련용으로도 실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로 인기가 높아요. 이미 필리핀, 태국, 이라크, 아르헨티나 등에 수출되었고 폴란드도 대량 도입을 결정했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사거리 80km에서 최대 290km까지 다양한 운용이 가능한 무기로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해 실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제품 자체의 성능에만 있지 않았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개념이 핵심이었습니다. 무기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 교육 훈련까지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폴란드와의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현지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도입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빠른 대응 속도와 유연성도 큰 장점이었어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무기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저는 이런 분석을 통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후 지원 체계까지 완비한 종합방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방산 산업을 비교 분석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기술력만 놓고 보면 일본이 여전히 우위에 있는 분야가 많아요. 센서 기술, 정밀 가공, 소재 기술 등에서는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 우위가 방산 수출 성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접근 방식이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고품 질고 가격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이죠. 반면 한국은 가성비를 무기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검증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었어요. 전후 서비스 측면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아직도 제품 공급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물론 품질 관리나 기술 지원은 훌륭했지만 고객국의 산업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은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이뤘죠.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등을 통해 고객국과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마케팅 방식도 달랐습니다. 일본은 정부 간 외교 채널을 통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선호했어요. 아직도 무기 수출이라는 표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훨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각종 국제방산 전시회에서의 활발한 홍보 활동, 고위급 정치인들의 세일즈 외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검증을 통한 신뢰도 구축까지 모든 면에서 프로페셔널한 접근을 보여줬어요. 생산 능력과 납기 준수 능력에서도 한국이 앞섰습니다.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장인 정신은 훌륭했지만 대량 생산이나 빠른 납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한국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대량 생산 노하우를 방산 분야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이 이미 몇 발 앞서 달리고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 목표는 더욱 구체적이고 야심차게 설정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달성이라는 목표였어요. 처음 이 목표를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최근 성과가 좋다고 해도 세계 4위는 쉽지 않은 목표니까요. 현재 세계 방산 수출 순위를 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압도적인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4위권에는 독일, 중국, 영국, 이탈리아 등이 경쟁하고 있고 한국은 8-9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살펴보니 이것이 단순한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선 이미 확정된 계약들만으로도 상당한 실적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200억 달러 계약을 비롯해 노르웨이,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계약들이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수출 실적을 뒷받침해줄 예정이었어요. 여기에 현재 협상 중인 계약들까지 고려하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들도 인상적이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 차세대 구축함, 차세대 전차, 차세대 잠수함 등이 모두 2020년대 후반 실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었죠. 이런 차세대 무기들이 시장에 나오면 한국의 수출 포트폴리오는 더욱 다양해지고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체계적이었어요. 방산 수출 전담 조직 신설, 수출 금융 지원 확대, 국제 마케팅 활동 강화 등 모든 면에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통해 작은 나라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 방산 강국들의 견제도 있을 것이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변수들도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추진력과 전략적 사고를 고려할 때 2027년 세계 4위 달성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분석을 마치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동아시아 방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본의 신중한 첫걸음 vs 한국의 질주였어요. 보고서의 핵심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이 57년간의 제약을 벗어나 이제 첫걸음을 떼는 사이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당당한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달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를 넘어서 두 나라의 국가 전략과 실행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저는 또한 한국의 성공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 개발, 실전 검증을 통한 신뢰도 구축, 고객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의사 결정과 실행력까지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방산 수출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과제들도 명확히 지적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적 심리적 제약, 경직된 조직 문화, 가격 경쟁력 부족, 그리고 고객 국가의 상생, 모델 개발 필요성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믿음직한 파트너이자 떠오르는 거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 검증된 성능, 신속한 납기, 그리고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까지 한국이 제공하는 가치 제한은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2027년 세계 4위라는 목표는 더 이상 원대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호주 국방부는 물론 미국,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과도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의 방산 산업 성장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NATO 회원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수요가 급증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피드백이 잇따랐거든요.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 성장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입니다. 동맹국의 방산 역량 강화는 자유세계 전체의 안보에 도움이 되니까요. 다만 우리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본 한국 방산업체들의 활약상은 정말 눈부셨어요.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대규모 부스를 설치하고 전 세계 바이어들과 활발하게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물 전시였어요. 많은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몰려와 세세한 사양을 문의하고 있었고 일부는 즉석에서 테스트 운용까지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한 터키 장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정말 실용적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무엇보다 한국 업체들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해 줍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한 임원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방산 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엔의 무기 수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나 테러 조직에는 절대 무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당시 내린 결론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어요. 2024년 상반기에만 100억 달러가 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하반기에도 여러 대형 계약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첫 비행 성공과 해외 수출 가능성은 한국 방산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지금도 K2 전차 부대의 행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말로 세계 4강을 향해 당당히 달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목표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